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읽으면 오싹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긴 이야기를 통해 전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한쪽 끝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 넘게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려워했다. 이유인즉슨 이 집에서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밤이면 들려왔기 때문이다. 바람도 없는 밤에 창문이나 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닫히곤 했고 간혹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한편 서울에서 온 대학생 4명이 마을에 여행을 오게 되었다. 이들은 오컬트 동호회 회원들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전설을 들은 그들은 호기심에 그 귀신 들린 집을 탐험해보자고 결심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마을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고 곧 그 집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집 앞에 섰다. 집은 외관부터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벌써부터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들어가자마자 낡은 목재 바닥이 그들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거렸다. 집은 먼지에 쌓여 있었고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다. 거실, 주방, 침실을 차례로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온 집안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면서 문들이 쾅쾅 닫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간 크게 놀라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내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이름이 현수였던 그 청년이 그만 바로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떨어지면서 깨진 거울 조각에 손을 베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한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응급처리 도구로 지혈을 해주었다. 그 순간 집안의 난장판 속에서 기묘한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가라. 이 목소리에 겁먹은 친구들은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점점 공포가 더해지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어떻게든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위의 낡은 책장에 놓여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은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의 기록이었다. 그것은 집에 살았던 아버지가 쓴 것이었고 점차 정신이 피폐해져가며 경험한 여러 이상 현상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목소리와 환영에 시달렸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다고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결국 그 집을 저주받은 집으로 낙인 찍었다. 대학생들은 그 일기장을 읽으며 집에서 느껴지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출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용기를 냈으며 침착하게 집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집 아래층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했다. 비밀문을 열자 그 안에는 과거 가족의 사진들과 함께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미안하다. 우릴 잊어줘. 이 문구를 읽자마자 집안에서 느껴졌던 기형적인 음산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고 그 경험을 동호회에 보고하며 마을의 전설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멈췄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그곳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움찔거리며 예전에 들었던 소문들을 되새기곤 했다. 이 사건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동호회에서 이야기거리로 자주 올라왔으며 집의 존재는 마을 전설로 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적 한 시골 마을. 여름의 끝자락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사정을 흔히 꿰뚫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던 마을에 금지된 숲 이야기는 서로 조심스럽게 다루곤 했다. 그 숲에서는 예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도시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진 민수는 어린 시절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쉽게 잊고 있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정겨운 마을의 분위기는 그를 안락하게 만들었지만 오래된 집의 나무 마루에서 느껴지는 삐걱거림은 묘한 불안을 자아냈다. 하루는 마을 청년들이 민수를 불러내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들은 술을 곁들인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 중 한 청년이 문득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무언가를 숨겨놓았다는 전설이 있었지. 다들 그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른 청년들이 맞장구를 치며 이어갔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 확실히 실종된 사람이 맞아. 민수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고 달빛에 비친 숲의 모습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결국 다음날 아침 그는 그 숲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일찍이 눈을 뜨고 숲으로 향한 민수는 숲의 경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이미 결심한 민수에게 그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숲에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주위가 싸늘해졌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그를 감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되돌아가려고 해도 방향 감각이 흐려져 앞뒤가 구분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민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빛을 밝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난 민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도착한 곳은 숲의 한복판, 오래된 우물이 있는 장소였다. 우물가에 다다를수록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고 우물 속에서 손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는 환영을 보았다. 그 손은 마치 민수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보였고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마침 그 순간 그의 눈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듯한 모습의 노파가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돌아가라, 아이야. 이 숲은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민수는 어떻게든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의 기이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숲에서 본 것은 믿기 어려운 환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숲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민수는 할머니와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기사는 몇 해 전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금지된 숲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소녀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며 그 기사를 조용히 덮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그 숲을 떠올리곤 했지만 결코 다시 돌아가진 않았다. 그날의 공포는 그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여름밤의 악몽일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때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의 긴 시간이 끝나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한밤중이었다. 기묘하게도 그날따라 지하철부터 집으로 가는 길까지 쌀쌀한 바람이 몸을 의식하게 했다. 어쩐지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두고 온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특히나 핸드폰을 챙겼나 몇 차례나 가방을 뒤지던 나였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무척 차가웠다. 에어컨을 켜놓지도 않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감쌌다. 몸은 피곤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소파에 걸터앉아 식사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들려던 찰나 갑자기 똑똑똑 하는 소리가 현관문에서 울렸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누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외면하고 다시 잠을 청해보았다. 그런데 그 두드림은 흡사 내 잠자리를 방해하려는 듯 규칙적으로 울렸다. 도저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두드림 소리가 멈추니 오히려 더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방문자 없는 현관아 불안한 마음에 나는 문을 열어 주변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마치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발목 쪽에 무언가 스치는 기분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바라본 곳에는 손짓하는 불투명한 형체가 있었다. 전기불빛과 달빛에 그 형체가 드러나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그것은 분명 어떤 여자의 모습이었다.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고 정체불명의 손님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소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서서히 다가올 뿐이었다. 나는 계속 물러나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눈앞의 형체가 손을 뒤젓는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일순간 깜빡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머리를 감싸쥐고서는 그제야 기절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방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고 현관문은 반쯤 열린 채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상황에 비현실감의 헛웃음이 나왔지만 문득 귀에 꽂히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군가의 속삭임 마냥 희미한 여자 목소리였다. 공포에 질려 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나서야
간신히 심장을 부여잡을 수 있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현상을 겪게 되었지만 이사를 가면서 다시는 그 기묘한 방문자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이상한 방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날 밤과 그리고 그 후의 공포는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그때 사건이 생각나 불현듯 등골이 서늘해진다.